자, 오늘 빅데이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빅데이터 개요, 분석 기술, 데이터 분류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는데, 빅데이터의 개요는 이제 이때까지 내려온 데이터 웨어하우스하고 약간의 비교를 좀 해볼게요. 이 빅데이터가 새로 나오는 건데, 그 비교를 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빅데이터의 출현 배경부터 한번 볼게요. 빅데이터 출현 배경은 컴퓨터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데이터 양이 급속히 증가했다. 이때가 언제냐면 인터넷이 보급될 때부터 데이터의 내용이 엄청나게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데이터의 양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때 이 데이터에 대해서 말이 많았어요. 이거를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말을 막 따지고 있다가, 자, 그래서 데이터 양이 급속히 증가하면서 인터넷이 많이 한다 보니까 데이터 양이 늘어서 이때부터 빅데이터가 효용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해서 데이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전적 의미를 좀 보겠습니다. 사전적 의미를 보면 빅데이터는 데이터 양이 매우 크고 구조가 복잡하여 일반적인 데이터베이스 관리 도구나 기존 데이터베이스 구축 툴로는 처리하기 어려운 데이터의 집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구조가 복잡하다는 말이 왜 나왔냐면, 이때까지는 우리가 이제 SQL 랭귀지라고 해서 데이터가 딱 정형화됐어요. 숫자, 문자, 이 정형화된 데이터를 이제 처리하게 됐지만, 근데 실제로 이제 인터넷이 보급되고부터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데이터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음성, 게시판 글, 이미지, 음성,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들어오니까 기존 데이터베이스 관리 툴로는 벅차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빅데이터는 또 다른 무언가를 처리를 하자라는 개념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양이 기존 일반적인 데이터베이스 도구를 통해 기록, 저장, 관리, 분석 도구의 범위를 넘어서는 데이터. 양도 많았지만 데이터들이 정형화되지 않고 비정형 쪽으로 넘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기존 툴로는 감당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바뀌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빅데이터 특징을 보면 데이터 양이 증가하고 처리 속도도 데이터 양의 증가와 함께 빠른 데이터 처리 속도가 필요하게 됐습니다. 예전에는 데이터가 증가하면 실시간으로 답을 내는 데이터베이스보다는 분석을 통해서 오늘의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 몇 주 후에 나오거나 그런 일도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 빅데이터는 바로바로 처리를 내야 되는 성향이 좀 짙어져서 좀 다르게 됐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느 홈페이지 웹 판매 사이트 11번 같은 데 들어가서 여러분들의 분석 로고를 빨리 데이터 처리를 분석을 해서 답을 내놓고 옆에 광고지를 띄워야 되나? 이게 나중에 처리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도 하나 작용했다는 거. 그 다음에 데이터가 다양하고 복잡한 구조를 띠기 시작했어요. 아까 말했다시피 이미지, 음성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대화하는 데서 게시판에 텍스트가 많거나 그러면 그걸 봅니까? 그냥 지우잖아. 이미지가 거의 대세라고. 그래서 이미지 쪽을 좀 많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빅데이터가 좀 힘든 게 뭐냐면 빅데이터는 모호성이나 진실성의 가치를 좀 따져야 돼요. 그러니까 빅데이터 인터넷에서 사용하는 로고나 이런 거 모으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정말 진실성이 있을까? 또 데이터가 모호해. 이미지 같은 것도 많다 보니까, 음성도 많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잘 분석하는 일이 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폭발적인 데이터 증가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빅데이터 특징을 좀 아시고 뒤쪽을 좀 보겠습니다. 자, 이제 빅데이터의 개요에서 빅데이터는 2012년 가트너가 했던 말을 좀 보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자, 여기에서는 제가 뭘 원했냐면 여러분들이 빅데이터의 특징을 어떤 유명한 분이 3V, 4V, 5V라고 하는 용어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상식적으로 알고 가면 좋겠다 싶어서 요거 내용을 약간 정리를 했습니다. 책 같은데 보통 내용 아니고 요거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만약에 어디를 가서 빅데이터 특징을 말하라 하면 3V, 4V, 5V로 말씀하시면 보통 면접관에 가는 사람들이 그래도 제대로 했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빅데이터 볼게요. 가트너가 있는 말인데 빅데이터는 큰 용량, 빠른 속도, 다양성이 높은 정보 자산이다. 이것으로 의사결정을 통찰, 프로세스를 최적화시키려면 새로운 형태의 처리 방식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방식이 나왔고 밑에와 같은 특징을 분류를 해서 말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뭐 처리 방식이 새로운 걸 많이 나온 거 이제 구체적인 게 우리 하둡이라는 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빅데이터 처리하기 위해서. 그것도 하나 알아두시는데. 자, 우선은 제일 처음에 중요한 게 3V, 가트너라는 사람이 빅데이터 특징을 3V라고 말을 했어요. 자, 볼륨, 규모로 말하는데 뭐 테라바이트, 레코드, 트랜잭션, 표, 파일 같은 것들이 있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용량이 굉장히 커진다. 그리고 뭐 테라바이트는 엄청난 바이트로 생각하시면 되고 레코드, 트랜잭션, 표, 파일이라는 게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이 일종의 데이터예요. 데이터 그냥. 뭐 쉽게 생각합시다. 자, 이거를 표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우리 한 줄이 있죠. 표에 보면 데이터를 정리하는 거 표. 테이블을 보시면 한 줄이 있잖아. 요거를 우리가 흔히 레코드라고 부릅니다. 레코드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이 레코드가 다수개에 있는 거를 우리가 표라고 불러요. 그리고 표가 다수개인 거를 우리가 파일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요 레코드 한 줄이나 다수 줄이나 무언가의 처리 과정이 있잖아. 데이터를 내가 찌지고 뽑고 할 거라고.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그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하나에 들어오는 데이터 요 한 줄을 우리가 보통 트랜잭션이라고 불러요. 처리를 하기 위한 한 줄. 뭐 다수 줄이 될 수도 있고 한 줄이 될 수도 있고. 자, 이런 것들도 하나 상식적에서 알아두면 좋겠고 좀 더 전문적으로 안 들어가고 간단하게 개념 같은 것만 봤습니다. 자, 그러면 버라이어티를 보면 두 번째 거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거를 보시면 다양성이 생겨나게 되었어요. 데이터가 정령, 이때까지는 모든 데이터가 정령이었어요. 수치 같은 거. 우리가 누가 봐도 구분하기 편리한 거. 근데 데이터들이 이제 비정령, 반정령 해가지고 데이터가 정령적이지 않아요. 아까 말한 이미지 같은 것들. 그런 데이터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기존 DB로는 관리하기 힘들다. 그리고 벨로시티 해가지고 속도를 좀 우선시했습니다. 속도를 보시면 일반 처리, 실시간 처리, 스트림 처리가 있는데 일반 처리는 이제 뭐 배치 처리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데이터를 모아놓고 한목에 던집니다. 뭐 데이터만 모아서 한목에 던지고 한목에 풀고 자, 일괄 처리 같은 거. 실시간 처리는 뭐냐면 리얼타임이잖아요. 리얼타임 해가지고 데이터가 들어오면 바로 결론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실시간 처리예요. 우리가 시리 같은 데서 오늘 날씨는 어때? 하면 바로 대답이 나오잖아. 맞죠? 그게 실시간 처리고 스트림은 뭐냐면 일괄된 데이터 흐름이에요. 데이터를 쭉 연결해서 주고 연결해서 쭉 나오는 방식이에요. 요거 끊는 거에 따라서 좀 다양하게 활용 방식이 있으니까 스트림은 데이터의 흐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의 신형물 가듯이 그걸 우리가 데이터 스트림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가트너라는 사람은 볼륨, 버라이어티, 벨로시티 같은 요거 세 가지 특징을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실제 이제 IBM 같은 데서 데이터를 다루다 보니까 그게 중요했어요. 자, 이제는 4V라 해가지고 IBM에서 중요했던 게 버라이어티 정확성을 좀 강조하자. 데이터들이 보니까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는 것들이 많더라. 그래서 정확성을 강조하는 걸 붙여서 4V라고 불렀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데이터를 하다 보니까 정확성도 중요하지만 5V 가지고 가치가 이제 있냐 없냐를 판단하세요. 빅데이터가 너무 많이 모이다 보니까 볼륨, 버라이어티, 벨로시티 같은 특징도 가지만 정확성이 또 하나의 가치가 됐잖아요. 근데 그 정확성을 해봤자 이 데이터가 실제로 해보니까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의 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이제 5V를 해가지고 그래서 요즘에는 총 데이터 하면 뭐 6V까지 뭐 나오고 하던데 뭐 그런 개념은 뭐 요즘 최근 개념이고 그냥 여러분들은 최소한 3V, 1V, 1V 그래서 5V까지는 이런 것들이 빅데이터의 특징이구나 정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데이터의 분석 중에 정확성하고 즉시성이 있는데 요거 한번 읽어보시면 앞에 했던 말하고 좀 똑같은 말인데 자
빅데이터는 현황 분석보다는 미래의 또는 판별 결과의 정확성에 초점을 두었다 했는데 이게 왜냐면 인공지능하고 연관되어서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빅데이터 자체로는 큰 의미가 없었다고. 처음에 빅데이터가 나오자마자 데이터 처리 과정이 나오자마자 이거를 실제로 사용하는데 힘드니까 요거를 이제 인공지능하고 연결해서 이게 미래 예측 판별 결과의 정확성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결과의 정확성 기준이 주어지면 이를 검증을 통해서 측정될 수 있으므로 검증을 함께 고려하게 됐습니다. 이제 이 데이터 정확성이 진짜 정확한지 그걸 검증하는 루틴도 생겨났고, 즉시성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특징 중에 하나인데, 자, 빅데이터 분석은 데이터에서 즉시성 있게 필요한 결과를 도출한다. 빅데이터 분석은 보통 즉시성 있게 필요한 결과를 도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이제 데이터 웨어하우스하고 좀 비교하는데,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약간의 좀 설명을 조금만 할게요. 이 데이터 웨어하우스라는 게 어떤 거냐면, 현안 분석, 통계 분석은 지난달의 결과를 몇 주 후에 산출하기도 하고, 뭐 데이터 웨어. 근데 이거는 이때까지 기존 상업적인 데서 사용하는 뭐 데이터 관리라는 뭐 패러다임이에요. 뭐 데이터와 창고의 혼합말이잖아. 데이터를 모아 놓는 거 정도. 그거를 이제 데이터 웨어하우스라고 불렀고,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우리 일반적인 데 쓰는 게 아니라 기업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기업 내에 여러 시스템의 DB에 축적된 데이터베이스 공통된 형식으로 변환하여 관리하는 DB. 자, 기업 경영에 필요한 정보를 모아둔 창고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자, 요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상업적으로 사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방대한 조직 내에서, 방대한 조직 내에서 분산 운영되는 각각의 데이터베이스가 있을 거잖아요.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들을 모아서 효율적으로 통합하여 조정 관리해요. 자, 이게 규모가 엄청나게 좀 큽니다. 근데 이 규모가 크다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빅데이터의 그 규모가 좀 다른 게, 이거는 처음부터 데이터가 우리한테 맞게 맞추어진 사항이에요. 정형화 데이터가. 과거니까, 기업에서 쓰는 거니까. 자, 그런 데이터들이 있고, 좀 적어볼까? 방대한 조직 내에서 분산 운영되는 각각의 데이터 베이스 관리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통합 조정 관리하며 차후에 기업의 의사 결정에 도움을 주도록 하는 방식이라고 적을게요. 쉽게. 자, 요걸 시험에 대고 그런 건 아닌데, 남들이 이제 빅데이터하고 기존의 데이터하고 분석을 하러 가면 기존은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개념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빅데이터는 이렇게 이제 막 분산 운영되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근데 회사 같은 데서는 이게 논리적이고 규모가 맞아야 되나. 그래서 방대한 분산 운영되는 각각의 데이터 분석이 있다면 그걸 통합해서 모아서 관리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회사 차원에서 보는 거라 생각하시면 되고, 자, 밑에 약간은 좀 보면 좀 이따가 빅데이터 시스템 좀 볼 건데, 여기 데이터 웨어하우스가 좀 있는데, 제일 처음에 스태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보가 막 모여 있어요. 이런 분산된 데이터가 모여 있으면 이 정보를 모읍니다. 자, 아직은 이 데이터가 모으면 정제되지 않았을 거예요. 즉 정형화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이런 것들을 모아서 빅데이터 웨어하우스, 즉 DB,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보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전처리 과정을 좀 해야겠죠. 그거를 우리가 스태깅이라고 불러요. 스태깅을 해서 변환해서 데이터 웨어하우스에서 보통 우리가 데이터를 모아서 아치빙, 여기에 저장을 합니다.
위에 같은 방식을 이용해서 그 다음에 변환이 데이터 마트라는 거 있는데 데이터 마트는 어떤 시스템이냐면 요거는 좀 개념이 좋겠는데 DW를 할게요. 데이터 웨어하우스 DW로부터 특정 주제 뭐 부서 뭐 중심으로 구축된 소규모 단일 주제의 DW 요까지 하면 좀 되지 싶다. 자, 요렇게 만드는 게 우리가 데이터 마트예요. 즉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그냥 일방적으로 효율적하려고 왕 모아놨어. 근데 실제로 DW 데이터 웨어하우스 전체가 쓰는 데는 문제가 생기잖아. 그래서 데이터 마트라고 우리가 마트에 가보면 그 물건들이 부서별로 종류별로 다 따로따로 전시를 해 놓잖아. 맞죠? 그래서 데이터 마트라고 불러요. 우리가 마트에 가서 원하는 데이터만 빼내면 되는 거잖아.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욕실용품을 사고 싶은데 저 전자제품에 가서 갈 필요는 없잖아. 맞죠? 그러면 욕실용품을 모아놓은 데만 가서 데이터를 찾으면 된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만든 개념이 데이터 마트입니다. 자, 그렇게 만들어놔서 실제로 씁니다. 자, 이게 이제 기존의 데이터를 보통 관리하는 패러다임이에요. 전체적인 패러다임인데, 근데 빅데이터는 이런 개념에서 조금 벗어납니다. 자, 이렇게 했다는 거 하나 알아두시면 좋겠고, 자, 그래서 자, 이제 아까 우리가 DW를 한다는 게 뭐냐면 주로 이제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라고 BI라고 좀 말해요. 자, DW가 실제로 누구 많이 쓰냐면 기업의 과거 현황 분석, 기업 내 구조화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업의 현황과 동향을 파악하여 기업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라고 되는데 주로 쓰는 게 DW를 이용해서 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DW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만드는 이유도 이 BI를 하기 위해서잖아. 맞죠? 그런 개념으로 보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빅데이터는 뭐예요? 빅데이터 분석을 왜 하는지. 미래에 무엇이 발생할지에 대한 예측 중심, 기업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기존에 분석하지 못했던 구조적, 비구조적 데이터를 포함한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업무에 필요한 예측 가능 기능을 제공하는 게 빅데이터 분석이야. 그러니까 위의 개념하고 좀 혼동이 될 수는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예측 중심이 중요하다고. 첫 번째 예측 중심이고 두 번째 구조적, 비구조적을 포함한 데이터 활용이에요. 이게 핵심입니다. 빅데이터는 예측 중심으로 하기 위해서 모아놓은 거고 구조적, 비구조적 데이터도 모두 처리할 수 있었어. 근데 기존적인 DW하고 BI 시스템은 위에 DW 같은 경우에는 정형화된 데이터만 다루기였다고. 이게 빅데이터가 이제 생겨나서 새롭게 대두된 문제야. 그래서 예전에는 SQL이라는 방식이 있었어요. 뭐 그 SQL 방식이 있었는데 그 방식은 정형화된 방식만 다루다 보니까 못 다루기 시작했어요. 저도 좀 등장했고 여기서 이제 한번 보시면 뭐 보자. 그 이제 일반적인 DW용 DBMS가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입니다. 여기 우리가 BI용이라고 좀 생각합시다. 쉽게. 그리고 하두분 빅데이터용입니다. 다루는 기술이나 패러다임들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자, 복잡한 건 보지 말고 대상 데이터만 봅시다. DW는 이때까지 정형만 했어요. 수치 같은 거. 딱 떨어지는 거. 무언가가 구분이 가능한 거. 근데 하둡 같은 경우 빅데이터용은 정령, 비정령을 모두 다루기 시작했고 랭귀지 방식도 SQL이라는 랭귀지를 써서 기존 틀에 짜여진 것만 됐어. 자유도가 거의 없었다고. 근데 이거는 SQL에 다양한 스크립트를 지원하고 언어를 지원합니다. 그 다양성이 늘어난 거라고. 그리고 성능은 뭐 조회 우선 기능이고 얘는 배치 처리를 해가지고 나중에 이거를 모아놓고 처리하는 과정을 좀 쉽게 한 거고. 자, 그리고 고비용, 저비용 요런 거 하나 요 정도만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나머지는 뭐 보지 말고 여기까지만 보고 하여튼 하둡이라는 게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하둡은 정령, 비정령 데이터를 분산 처리 시스템으로 다양하게 처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고 이거를 나중에 인공지능에 줌으로써 인공지능이 실제로 기능을 발휘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빅데이터하고 인공지능은 솔직히 떨어놓을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빅데이터가 데이터를 모아놓은 거다. 이 정도만 해도 되겠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살펴보기 위해서 빅데이터는 이 챕터를 만들어서 넣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빅데이터를 하기 위해서 단계가 있는데 단계 그림이 내가 따로 그림을 안 그렸구나. 그냥 보자. 처음에 당연한 말인데, 자, 1번 분석 목표 수립 단계, 그 다음에 분석 대상 범위의 선정과 선별, 그 다음에 세 번째 분석 방법의 선택과 수행, 분석 결과의 해석. 요게 네 가지 루틴으로 보통 돌아갑니다. 빅데이터를 다루기 위해서. 자, 목표가 이제 우리가 무슨 목표를 정하잖아요. 목표에 따라서 모든 게 달라지잖아. 첫 번째 이제 목표를 수립하는 단계인데, 우선 확보 가능한 데이터, 활용 가능한 분석 기술로 주어진 분석 목표가 만족시킬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목표를 만들어야 돼. 그냥 무턱대고 목표 만들 수는 없잖아. 자, 그리고 분석을 통해서 질문들은 명확히, 그리고 그리고 우선순위대로 제시를 해야 되고, 데이터의 출처에 따라 각기 다른 가치를 가지는 경우가 있어 각 출처가 가지는 가치를 기준으로 분석 대상의 포함 여부를 판단해야 됩니다. 자, 이것도 중요한 개념이니까 이거 보고 우선은 목표를 세우는데 확보 가능한 데이터와 활용 가능한 분석 기술로 이 목표를 내가 세워도 되는지부터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분석 대상 범위의 선정과 선별인데, 광범위한 시계열의 특성을 가진 데이터를 분석하는 경우가 많고, 또 그리고 지역적 또는 개체들의 특성을 고려해 세분화된 분석을 수행, 요거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분화된 분석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그걸 봐야 되고, 자, 그리고 시간이 쭉 따라 다양한 형태의 검색 기술과 의미 분석 기술 등의 고려를 통해 분석 대상 데이터를 선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로 이 데이터가 우리한테 효능이 있는지 가치가 있는지 그것들을 살펴본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이런 이론적인 문제도 있지만 실제로는 문제가 뭐냐면 이게 법적 문제가 더 많습니다. 법적 문제가 많기 때문에 분석 데이터 범위와 선정에 매우 선별에 매우 조심해야 돼요.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안면 인식 기술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의 얼굴을 수집한다고 쳐요. 자, 여러분들의 얼굴을 수집하는 게 법적으로 합법적이에요, 불법적이에요? 불법입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을 함부로 모으면 큰일 나요. 잡혀갑니다. 여러분들이 지나가다 길거리에서 지하철을 타다가 버스를 타다가 사람 얼굴 다 찍어 보십시오. 신고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얼굴을 찍는 거는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불법 행위입니다. 근데 그래서 이게 우리가 법적으로 이 데이터를 활용해도 되는지에 대해부터 먼저 알아봐야 돼요. 근데 그래서 우리나라는 안면 인식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사전에 양해를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을 테스트해도 쓸까?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라고 많습니까? 그런 거 쓸 거예요. 뭐 안면 테스트도 그런 거 보통 씁니다. 그런 것들이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를 무시하고 정부 차원에서 안면을 데이터를 모으기 시작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봐야 되고, 자, 그런 것도 보고 데이터 선정 선별을 하는데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분석 방법의 선택과 수행, 분석 목표에 따라 적합한 분석 기술을 탐색하기 위해 신문을 여러 번에서 최적의 분석 기술을 배치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론적으로 이게 간단하게만 훑어가고 있지만 이거를 하기 위해서 데이터 처리 기술이라는 파트가 있어요. 데이터 처리, 근데 거기서 굉장히 심도 있게 다룹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머신러닝 기반의 기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분석을 수행하는 도중에도 지속적으로 최신의 학습 데이터를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머신러닝 기반은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머신러닝 에이전트를 만들어내잖아요. 그 데이터들이 분석하는 도중에도 계속 들어와서 이 에이전트가 탄탄하게 만들어져야 된다고. 그런 결과도 가능한지도 살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분석 결과에서도 분석 결과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에 따라서 분석 결과의 차이가 상이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잘 살펴봐야 되고, 그리고 보통 말 쓰는 말이 데이터 분석 결과를 이해하는 능력과 동시에 데이터를 갖는 의미를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통찰력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들이 너무 수박 그달기식의 이야기지만 돌아가는 루틴은 이런 루틴 돌아가요. 그래서 최소한 당연하게 분석 목표 수립하고 대상의 범위를 선정하고 범위가 선정이 되면 어떻게 할 건지 방법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분석 결과를 해석하는 거. 요 네 가지 루틴이 있다는 거 아시면 좋겠고. 자, 이제 이런 분석을 하기 위해서 앞에가 이제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어떻게 돌아갈지를 정한다고 했잖아. 근데 구체적인 기술적인 얘기는 내가 하지 못하겠지만 우리가 보통 이제 데이터를 모아서 처리하는 것을 마이닝 과정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 데이터 마이닝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자, 빅데이터 마이닝. 자, 많은 데이터에 숨겨진 상관관계를 발견하여 새로운 정보를 발견하는 과정을 우리가 빅데이터 마이닝이라고 부릅니다. 자, 데이터끼리가 여러분들이 데이터가 이렇게 있으면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분명히 이 데이터끼리는 상관이 있습니다. 상관이 있고 하다못해 열 A, B, C가 있잖아요. 맞죠? 만약에 그 뭐라고 하지? 나이 요런 데이터 나이하고 그 연륜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빈도가 있다고 칩시다. 나이가 40, 50 60까지 올라가면 연륜이라는 능력치가 1, 2, 3으로 조금은 증가하겠죠. 분명히. 뭐 일반적인 사항이라고 두기에는 약간 무릴 수가 있겠지만 보통 나이가 많으면 연륜이 생기잖아요. 나이하고 비슷한 말로 통하니까 이런 데이터 간의 관계가 있다고. 그런 데이터를 발견하는 과정이 빅데이터 마이닝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데이터 마이닝, 데이터 마이닝. 자, 좀 더 전문적합니다. 데이터로부터 지식의 발견, 머신러닝의 기술을 적용해서 대용량의 데이터를 분석하면 겉으로는 보이지 않았던 패턴을 발견하게 되는 게 우리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좀 더 넓은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텍스트 마이닝, 오피니언 마이닝, 그 다음에 웹 마이닝, 소셜 마이닝, 현실 마이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오늘은 좀 지루한 얘기라서 오늘 전체적인 분위기가 하품도 많이 하고 그렇네. 자, 그렇지만 좀 봅시다. 자, 자연어로 구성된 비정량 텍스트에서 패턴 또는 관계를 추출하여 가치와 의미 있는 정보를 찾아내는 마이닝 기법이 텍스트 마이닝. 그래서 자연어로 구성된 텍스트 마이닝 데이터. 이게 핵심입니다. 근데 이게 아까는 우리가 정형화된 데이터라고 했잖아. 정형화된 그도 텍스트가 있어. 우리도 빅데이터도 tek스트가 있고. 근데 DW에서 아까 비즈니스 인텔리전스에서 보통 DW에서 하는 텍스트라는 거는 딱 정형화하는 거 남, 여 이렇게만 되어 있는 말들은 말해요. 그거는 정형화된 데이터라고.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것들이 정형화되어 있지는 않잖아. 자, 정형화가 되기 편리하기 위해서 뭐 소주제를 나눠서 성별을 적으시오. 남 이렇게 적으면 약간 다른 얘기지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글에 남기거나 하는 것들은 비정령 텍스트 데이터라고.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것들을 텍스트 마이닝이라고 부릅니다. 자, 텍스트 마이닝은 사람들이 말하는 언어를 이해할 수 있는 자연 NLP라고 불러요. 뭐 뉴럴 랭귀지 프로세싱이라고 자연어 처리 기술에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 여러분들의 말을 분석을 하려면 자연어 처리를 할 수 있는 기능이 돼야 돼. 자연어 처리가 보통 우리가 뭐냐면 우리가 진짜 말하는 거 보통 한국어, 영어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기술이 자연어 처리입니다. 그 다음에 오피니언 마이닝은 뭐냐면 텍스트 마이닝으로부터 발견한 분석 기법을 통해 텍스트의 긍정 또는 부정, 즉 선호도 같은 걸 판별하는 기술이에요. 그리고 분석 대상의 키워드 수를 측정하여 방향을 측정하며 온톨로지 구축 소홀 시 결과에 오류가 발생하며 구축 시간이 오래 걸린다. 온톨로지는 앞에서 배웠다시피 그 객체 대상 간의 관계와 의미를 분석한 거잖아. 그거를 잘 해놓고 이제 빈도수를 측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눈물과 슬픔을 이렇게 대상으로 온톨로지로 연결해 놔요. 연결해 놓고 그러면 슬픔을 알기 위해서는 눈물이 몇 번 나왔나 빈도수를 측정하면 우리가 감정 상태를 그나마 좀 알 수 있잖아. 맞죠? 자, 그런 상태로 하는 게 오피니언 마이닝이에요. 데이터를 읽어와서 그 데이터 중에 긍정이나 부정, 뭐 슬픔
그런 것들을 판별하는데 쓰는 게 오피니언 마이닝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오피니언 마이닝이고 웹 마이닝은 인터넷상에 수집된 정보 요거를 가지고 하는 게 웹 마이닝. 자, 컨텐츠 마이닝, 구조 마이닝, 활용 마이닝 같은 것들이 있고 소셜 마이닝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말하는 SNS 말이에요. 소셜 미디어 올라온 글과 사용자를 분석해 사용자의 흐름이나 패턴 등을 소셜 미디어에 올라온 글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이런 것들을 말하고 그리고 지금 소셜 마이닝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냐면 소비자의 흐름이나 패턴 등을 분석하고 판매나 홍보에 적용하는 기술로 넘어갔습니다. 많이 웹 마이닝 다 그렇지만 요즘에는 SNS 마케팅도 많더라고. 자, 이런 것들을 소셜 마이닝이라는 분석 기법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자, 마케팅 분야를 뿐만 아니라 사회의 흐름과 트렌드, 이런 변화 추이를 읽어내는 소셜 미디어 시대의 중요 기법 중에 하나가 소셜 마이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에는 이제 무슨 이제 대통령 선거에서 누구를 찍을지 말지에 대해서 여론조사 같은 거 하잖아. 근데 실제로 이제 전화를 걸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소셜 SNS를 할 거라고. 거기에 있는 것들을 크롤링해서 모아와요. 크롤링해서 모아와서 이거를 분석하는 기법이 소셜 마이닝입니다. 실제로 페이스북 같은 데서 미국 같은 데서는 페이스북으로 소셜 마이닝을 통해서 인공지능 처리를 해서 대통령 당선을 뽑으니까 그때 정확도가 맞았잖아. 그래서 이런 소셜 마이닝이라는 기법도 요즘에 많이 대두되고 있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현실 마이닝 기법이라는 게 있는데 사람들의 행동 패턴을 예측하기 위해 사회적 행동, 관련된 정보를 기기 등을 통해 얻고 분석하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마트폰이나 뭐 다양한 미디어 같은 거를 이용해서 많이 하는데 자, 요즘에 휴대폰 모바일 기능을 통해서 현실에 발생하는 정보를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혹시 자 티맵이라는 거 봤습니까? 혹시 알아요? 티맵. 티맵이 어떻게 교통이 밀리고 안 밀리고를 판단하는지. 티맵도 일종의 현실 마이닝입니다. 왜냐하면 티맵이 분석 기법이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차를 타고 가잖아요. 이렇게 차를 타고 갑니다. 그러면 내가 티맵을 아이고 내가 티맵을 켰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여러분들의 개인 정보는 가지 않지만 지금 달리고 있는 도로에 대한 정보는 어디 갑니까? 티맵 서버에 갑니다. 그러면 여기 규정 속도가 60인데 이 사람이 지금 20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그럼 뭐라고 판단해요? 이 도로가 밀려 있다고 판단해요. 근데 티맵을 달리는 사람이 차가 여러 대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정확한 정보가 돼요.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티맵이 다시 사용자한테 뿌립니다. 그래서 실제 도로에서 막히고 있는지 어떤지를 판단하는 데 써요. 이런 데 쓰는 기법인데 자 그러면 사람들의 행동 패턴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쓰면서 어떤 행동 패턴이나 어디 많이 가고 할 거라고 맞죠? 그런 로고들을 모아서 하는 마이닝이 현실 마이닝이라고 부르는데 자 이것들 실질적으로 이게 약간의 문제가 돼서 최근에 아이폰 광고 본 기억납니까? 아이폰 광고를 보시면 나의 데이터가 어디로 안 날아가게 막 지켜준다는 광고까지 했잖아. 여러분들이 이 데이터 같은 것들을 실제로 핸드폰 쓰면서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의 개인정보는 안 날아가지만 여러분들이 뭘 하고 이런 간단한 구체적인 정보 어디를 갔다 이런 정보들이 어디에 올라가요. 회사마다 그걸 모은다고. 왜냐하면 이것들을 이용해서 소비자들의 패턴을 분석하기 위해서. 그래서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이 데이터를 막겠다 해가지고 광고도 했잖아. 뭐 주위 사람들이 지키면서 이 데이터가 함부로 못 나게 막아도 기술 광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법적 문제가 돼서 요즘은 이런 것들을 못하게 지금 막는 추세예요. 예전에는 이걸 알게 모르게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구글에 지메일 많이 쓸 거야. 지메일을 쓰면서 약관 같은 거 읽어보나? 약관. 지메일의 약관을 읽어보는 사람은 이때까지 한 명도 못 봤어. 약관은 원래 약관이 기니까 마우스 스크롤 테스트야. 아, 내 스크롤이 잘 되는구나. 그 다음에 밑에 확인이 있잖아. 확인 누르고 내 마우스가 작동하는구나 용이지
솔직히 여러분들이 약관을 읽지는 않잖아. 지금은 약간 변화가 됐다고 하던데 옛날에 구글 메일이 처음 나왔을 때는 약관 중에 그게 있었어요. 여러분들의 데이터, 메일 내용을 가지고 광고에 활용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 조항이 뭡니까 이제? 여러분들의 행동 패턴이나 사용을 모아서 나중에 다른 데 활용하는 거라고. 그렇게 현실 마이닝이 많이 썼고, 그리고 휴대폰 통화량, 통화 위치, 통화 상태, 대상 내용을 분석하여 사용자 인간관계, 행동 특성 등을 찾아내는 것들을 많이 이용합니다. 실제로 이거를 통화 위치까지는 아니지만 구글 이미지인가? 구글 포토인가? 구글 포토에서 나 페이스북 포토에서도 많이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어떻게 하려면 여러분들이 구글 포토나 페이스북에 사진을 올리죠. 그 사진을 올리면 구글에서는 가만히 그 데이터를 내두겠습니까? 구글이 뭐 자원봉사 회사도 아니잖아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여러분들이 사진을 올립니다. 그러면 그 사진을 분석을 해요. 누군지는 구분까지는 하진 않아요. 근데 A, B 이렇게 일렬 번호를 매기듯이 데이터를 분석합니다. 그러면 자 지금 A라는 사용자가 A, B, C 얼굴 같이 있는 사진을 올렸어요. 그러면 B라는 사용자가 A하고 D라는 사진을 올렸어요. A, D가 있는 사진. 그러면 페이스북이나 구글 포토에서는 뭔지 합니까? 인공지능이 계속 돌아가요. 데이터 분석 기술이. A가 B도 썼고 B도 A를 썼네. 이거 두 개는 친구다. 나중에 이거 유형을 검사하거나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친구 추천을 합니다. 페이스북의 친구 추천이 여러분들이 그는 학교명 이런 것도 약간의 뭐 작용을 하지만 사진을 분석해서 내가 찍은 사진에 다른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친구일 확률이 높잖아. 그렇게 해서 현실 마이닝 기법으로 데이터를 분석해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 친구도 여러분 친구 아니냐? 그러면 페이스북이나 뭐 구글 플러스인가 그런 데서 친구를 만들어라. 친구 추천을 해라. 그런 식으로 데이터를 올립니다. 그렇게 활용하는 기술이 현실 마이닝이고 현실 마이닝은 지금 많이 쓰는 기술이지만 법적 문제 때문에 많이 문제가 되기도 해요. 자, 그렇게 하나 보시면 되고 혹시 아이폰 같은 거 쓰는 사람들이나 갤럭시 잘 모르는데 여러분들이 특정 시간에 차를 타잖아?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아이폰에서 집으로 가는 경로를 띄워 자동으로. 여러분들의 사용자 패턴을 분석한 거라고. 패턴을 분석해서 일정 시간 오후 6시에 내가 차를 타면 이 사람은 지금 집에 가는 거구나 해가지고 자동으로 그 아이폰에서는 매일 지도가 뭐지? 하여튼 아이폰 지도가 딱 뜨면서 집까지 가는 경로 몇 킬로, 시간 몇 분 소요 예정 이렇게 딱 떠요. 이런 게 현실 마이닝의 한 기술 파트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게 양은 별로 없는데 큰일 났네. 이거 한 시간만에 달락했는데. 자, 그래서 자 여기까지만 하고 추석 부르고 오늘 끝낼게. 10시쯤에는 마친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자, 비즈니스 데이터의 80%는 비정형 데이터로 향후 디지털 공간도 비정형 데이터 전염률이 90%가 넘을 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정형화된 데이터를 올리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여러분들이 SNS를 하잖아. SNS를 하는데도 다 비정형 데이터야. 텍스트 데이터건 이미지건 음성이라고. 다 정형화되어 있지 않은 데이터입니다. 그런 데이터이기 때문에 요즘은 이제 비정형 데이터 쪽으로 엄청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OSINT라는 거 혹시 아신 적 있습니까? 요즘에 전쟁 때문에 요즘에 갑자기 두드러져 나오는 건데 줄임말까지는 하지 않을게요. 요즘에 예전에는 전쟁이 몰랐어요. 내가 지금 그 전쟁을 하면 옛날에 텔레비가 없던 시절 라디오나 겨우 의존하는 시절이었잖아. 그때는 전쟁 같은 거나 요즘에 요즘에 러시아하고 전쟁하는 것 때문에 요즘에 좀 나온 새로운 좀 이게 뭐 하나의 방법인데 예전에는 어떤 거냐면 전쟁이 일어나면 정부가 주는 뉴스만 믿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지 않았잖아. 그리고 그 다음에 전쟁이 이제 걸프전 혹시 기억납니까? 걸프전을 전쟁을 TV로 봤어. 맞죠?
TV를 보고 전쟁 상황을 우리가 예측하잖아요. 맞죠? 근데 요즘은 어떤 거냐면 사람들이 전부 다 핸드폰을 들고 있어. 요번에 그 일론 머스크가 스타링크 같은 거를 하게 해줬잖아. 그 루마니 그 전쟁하는 지금 그쪽에서도. 그래서 사람들이 그 전쟁에 대한 정보를 사진을 찍거나 SNS에 올리기 시작해요. 개개인들이. 옛날에는 큰 방송에서 전쟁을 중계했다면 요즘은 개개인이 방송을 중계한다고. 그런 거를 모아놓아서 이거를 배포하는 데가 OSINT란데요. 전쟁이 이제는 KBS, CNN 이런 데서 전쟁을 중계 아니라 OSINT 방식으로 전쟁이 중계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뭐 이거를 전쟁으로 사진을 찍어서 유튜브에 올린다거나 SNS에 올린다거나 그런 일이 많아졌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를 분석해서 뭐 전쟁 상황을 분석하거나 정치 상황을 분석하는 게 OSINT라는 데인데 여기서 많이 이런 경로로 넘어갔다고. 그래서 이제는 빅데이터가 실질적으로 정말 많이 써요. 아까 SNS 올린 것도 다 빅데이터입니다. 자, 그런 것들도 하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금요일 날 요거하고 좀 진도를 마저 다 나갈게요. 빅데이터를 보시면 비정령, 반정령, 정령이 있는데 이때까지는 우리가 정령 데이터를 많이 다루었어요. 자, 그래서 RD인데 이게 오타입니다. Relation DBMS입니다. Relation 데이터베이스라고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라나 오라클, 혹시 DB2, IBM의 DB2 이런 것들이 RDBMS예요. 뭐 기록할 필요는 없고 하여튼 이런 것들은 이제 기존의 BI 쪽에서 많이 썼던 데이터 웨어하우스에서 많이 썼던 것들이에요. 그 회사에서 기업적으로 쓰는 거고 나들은 전부 정령 데이터였어요. 이때까지는 데이터들이 숫자면 숫자, 문자 열이더라도 정말 우리가 남녀 이렇게 간단한 식이었다고. 그리고 스프레드시트가 뭐냐면 우리가 보통 계산하는 건 뭐고 엑셀. 엑셀에 들어가는 자료도 보면 딱 수치가 정형화되어 있잖아. 수치나 문자나 정형화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썼는데 자, 그 다음부터 이제 어떤 일이 뭐냐면 비정령 데이터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자, 텍스트나 이미지나 동영상이나 음성 데이터나 그리고 지정에 되지 않은 고정 필드가 없는 텍스트. 자, 이런 파트가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잖아. 우리가 SNS 생기고 인터넷 생기고 나서 자, 이런 데이터들을 이제 컴퓨터가 다루도록 하자 해가지고 그 바로 다루는 학문도 있고 이거를 이제 조금이라도 컴퓨터가 할 수 있게 만들자 해가지고 반정령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고정된 필드에 저장되지 않고 메타데이터나 스키마 같은 포함시키는 건데 저번에 우리 온톨로지도 여기라고 좀 생각하시면 돼요. 온톨로지. 그래서 XML이나 HTML이나 텍스트 등 이런 식으로 좀 반정령 데이터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고 사람도 이해할 수 있고 그런 형태. 그래서 반정령 데이터를 만들어서 정령 데이터로 뭐 할 수는 없으니까 바로 만들 수는 없으니까 최대한 이것들을 데이터를 컴퓨터가 해서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빅데이터에서 다루는 게 비정령, 반정령, 정령 이런 모든 데이터를 다 다뤄요. 자, 이제 정령 데이터는 보겠습니다. 정령화된 속성으로 구조화가 가능한 데이터 의미입니다. 뭐 차량 종류별 성능을 보면 21, 6, 160 얼마나 쿨합니까? 이게 제일 다루기 편리하잖아. 맞죠? 이걸 정령 데이터로 불렀고 이제 우리가 빅데이터 나오기 전까지는 거의 이런 류가 데이터가 90%였어요. 그만큼 이런 데이터만 다뤄도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반정령 데이터는 보시면 문자 열 같은 거 있잖아. Don't forget me this weekend 이런 텍스트를 이렇게 던져주면 그냥은 이해하기 힘들잖아. 그래서 우리가 온톨로지 방법이 기억나시죠? 뭐 개념을 설명하고 개념이나 뭐 물체, 뭐 목적지 간에 뭐 목적 간에 뭐 상관관계를 설명하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설명하는 거를 이렇게 노트 이렇게 포장했잖아. 요거를 우리가 태그 기법이라 불러요. 자, 태그식으로 나타내서 하는 게 뭐 반정령 데이터예요. 예를 들면 XML 코드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냅니다. 비정령 데이터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게 좀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게 반정령 데이터고 정령 데이터나 반정령 데이터나 우리가 다루기가 수월해. 솔직히 말해 수월한데 문제가 되는 건 야들입니다.
비정량 데이터들은 이 속성마다 너무 달라. 그래서 이게 다루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뭐 텍스트 파일, 뭐 우리가 게시판에 쓴 뭐 정리되지 않은 글 같은 거. 그 다음에 서브넷 어플리케이션 로그나 센서 데이터, 이미지, 비디오 파일, 오디오 파일, 이메일즈, 소셜 미디어 데이터 이런 것들은 특히 룰이 정해져 있지 않다고 정량적이지 않아. 자, 이런 것들을 다루는 학문이 이제 우리가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많은 기술 중에 하둡이라는 게 이 당시에 굉장히 이런 거를 다루는 거를 괜찮게 다루어줬고, 자, 그 다음에 요즘에 또 뭐 빅데이터와 상관이 조금은 있는데 어떤 거냐면, 옛날에는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많이 프로그램 만지는 게 뭐 오라클 쪽으로 많이 만졌을 거예요. 오라클도 만지고 뭐 했을 건데, 요즘에 나오는 공개 그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들을 보면 넌 SQL 가가지고 정령 데이터 개념을 조금 버리기 시작해요. 넌 SQL도 많으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지금 데이터베이스라는 것도 빅데이터에 맞게 많이 흘러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자, 이제 비정량 데이터의 출발점을 한번 보면 어떻게 하냐. 처음에 데이터를 획득하고 두 번에 정규화 및 변환을 시켜야 돼요. 데이터가 너무 달라. 그 나중에 데이터 다루기 위해서도 조금만 더 설명을 하겠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여기서 1과 1000의 값이 나오는 거고, 얘는 1과 10이 나온다고 칩시다. 근데 이쪽에서는 1 변해봤자 1 정도, 2 정도, 3 정도 크기로 변하겠지. 맞죠? 근데 이쪽의 데이터들은 어떻게 변해요? 1000이니까 보통 100이나 200 이상 이런 단위로 변한다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뭐 순번에 1, 2, 3 생각하지 말고 데이터가 요 밑에 좀 몰려막, 아니면 전체가 좀 이렇게 몰리거나, 자, 그런 게 있을 때 이렇게 하지 말자. 이거를 1100이 아니라 0에서 1.0, 0에서 1.0 이런 식으로 비율을 두 개의 데이터 다루면, 뭐 결과예요. 이거 결과를 생각하지 말고 데이터입니다. 데이터 두 개를 0, 1 이런 식으로 다루면 이 크기와 이 크기가 비례가 맞잖아. 실질적으로는 약간 1을 변하지만, 실질적으로 약간 100을 변하지만 비율로 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값이 골고루 퍼지게 나올 거라고. 맞죠? 자, 요렇게 했는 걸 좀 정규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 정규화가 노멀리제이션 해가지고 뭐 데이터 다루기 위해서 또 할 거예요. 한때 정규화라는 게 비율 같은 걸 만들어서 데이터가 골고루 퍼지게 만들자야. 그런 개념으로 좀 생각하시면 쉬울 겁니다. 정규화 시키고 변환을 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들을 선별이나 분류, 우리가 쓸 수 있는 것들을 선별을 해야 돼요. 자, 그리고 데이터 획득 여기서 중요한 게 또 뭐냐면, 여기서 전처리 과정으로 이미지나 음성 등을 이런 식으로 바꿔주는 것도 필요해요. 솔직히 이미지가 들어왔다고 쳐. 그 이미지를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미지를 어떻게라도 수치화시켜요. 음성도 그렇고, 음성은 주파수라는 이런 게 있잖아. 뭐 소리 대역이라는 거. 맞죠? 이런 식으로 요거를 수치화시켜서 정규화 및 변환을 시킵니다. 그러면 음성이나 이미지 자체를 받아들인다고 해서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이거를 무조건 우리가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무언가로 바꿔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쓸모하는 건 데이터를 바꾸고, 그 다음에 마이닝, 패턴 식별, 분석을 해서 이 분석 결과를 시각화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비정령 데이터는 흘러가서 분석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일반적인 데이터도 이런 식으로 거의 흘러갑니다. 요새는 똑같은 룰을 써가지고. 자, 첫 번째 한번 볼게요. 비정령 데이터의 분석 절차, 데이터 획득. 분석이 되는 비정령 빅데이터를 확보하는 과정이고, RDBMS. 자, 이거는 똑바로 관리되는 정령 데이터는 다르게 비정령 데이터의 경우 매우 다양한 형태로 관리되고, 획득 방법이 다양합니다. 이것들을 어떻게 다양한 형태가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획득할 건지에 대한 데이터 획득 단계에서 고민을 해야 돼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정규화, 변환 뭐 다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제일 힘든 건 이겁니다. 공학 쪽에서 힘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제일 힘든 거. 왜냐하면 데이터를 획득하는 게 지금 너무 힘듭니다. 데이터는 이런 말도 많습니다. 데이터는 요새 money입니다. 이 데이터를 모으기 위해서 정말 많이 노력을 해요. 정부도 몇 년 동안 지금 몇 조를 들여가지고 데이터 모으기 사업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에 데이터는 널려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데이터 안 널려 있습니다. 데이터는 엄청나게 클로즈로 된 상태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안면 데이터 모으기 힘듭니다. 두 번째로 병원에서 우리가 많이 쓰는 왓슨 컴퓨터 있잖아요. 그 암 정보를 어떻게 모읍니까? 못 모읍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 모으는 게 굉장히 힘들다. 이거 우리 공학 쪽에서 보면 이거는 뭐 별다른 문제지만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뭐 직접적으로 방법, 뭐 제공 시스템의 전송 API를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분석된 데이터를 수집하는 크롤링 방법이 있습니다. 자, 크롤링이 보통 여러분들이 웹 크롤링이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그 웹에서 데이터 끌고 오는 거. 뭐 끌고 온다는 표현은 좀 애매하지만, 자, 크롤링이란 말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까지는 아니고 좀 제대로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어서 어떻게 표현할까? 무수히 많은 컴퓨터나 다른 디바이스 등에 분산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뭐 데이터도 됩니다. 데이터를 수집하여 검색 대상의 색인으로 생성하는 것, 생성하는 기술. 생성하는 기술로 좀 이렇게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웹에서 끌고 오면 뭐가 돼요? 웹 크롤링. 맞죠? SNS 데이터에서 불러오면 SNS 크롤링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크롤링이라는 용어를 굉장히 많이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 가다가 데이터를 어떻게 모으면 크롤링을 할 겁니다 하면 뭐 다른 이런 방식으로 데이터를 뭐 불러온다는 개념을 쓰는구나. 웹 크롤링 하면 웹에서 끌고 오는구나. 뭐 SNS 크롤링 하면 SNS 끌고 오는구나. 이렇게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웹 크롤링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크롤링 같은 거 못하게 막아 놓는 거 많아요. 페이스북이 예전에 몇몇 사람들이 페이스북에 올라오는 글을 보고 뭐 누가 지금 당선될 거다라는 대통령 선거나 뭐 미국의 상원 하원 선거에 대해서 이걸 인공지능을 돌렸다고. 그래서 페이스북이 도저히 안 돼가지고 너무 많이 끌고 가니까 로드가 너무 많이 걸려. 그래서 요즘은 웹 크롤링 못하게 막았습니다. 좀 막아가지고 못하게 해요. 요새. 크롤링이라는 게 나쁜 거는 아니지만 그 시스템에 부하를 많이 줄 거잖아. 거기는 데이터를 막 끌고 계속 끌고 오니까 읽으면서 자, 그런 식으로 됐다는 것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크롤링이라는 용어는 이렇게 좀 알아가셨으면 좋겠고 상식적인 이야기니까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정규화 및 변환했습니다. 자, 분석 목적과 범위에 따라 비정량 데이터의 경우는 매우 다양합니다. 이를 통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각각의 상이한 구조나 형태에 대해서도 일괄된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공통의 데이터 모델로 정규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노멀리제이션을 하고 스탠다디제이션이라는 말을 쓰기도 해서 뭐 표준화, 정규화라는 말을 쓰기는 하지만 이유가 뭐냐면 데이터들의 형태가 너무 달라요. 너무 다르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통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일괄된 데이터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공통된 데이터 모델로 정규화합니다. 자, 이렇게 한다는 게 정규화 목적이고, 자, 구조와 원칙을 수립하고 이에 적절한 변환 처리 과정을 만드시면 돼요. 자, 구조와 원칙은 아까 우리가 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뭐 첫 번째가 뭐 정규화 이런 말씀을 자, 뭐 전체적인 데이터의 비율을 구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이 분산을 좀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뭐 표준 편차 같은 거 이용해서 하는 방법인데 요거는 우리가 데이터 다루기에서 제가 설명을 좀 더 해드릴게요. 데이터를 이렇게 표준화, 변환, 뭐 정규화 시키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적절하게 바꿔야 된다는 것은 꼭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선별 및 분류, 분석 목적에 따라 필요한 데이터만을 선별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데이터가 올라왔다 치더라도 쓸 수 있는 데이터가 그래 많지 않은 게 지금 현실입니다. 데이터의 90%는 쓰레기다라는 말이 농담 삼아 뭐 학자들이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우리가 크롤링에서 데이터를 모으잖아요. 데이터 모으는 것 중에 우리가
선별하고 분류 작업을 잘해서 필요 없는 거나 필요한 거를 제대로 분류를 해야 돼요. 즉 우리가 원하는 거는 특정 주제와 관련된 데이터를 분석하여 대상으로 할 수 있어 해당 분류에 관련된 데이터를 자동으로 분류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뭐 자동으로 하면 좋겠지만 이게 생각보다 만만치는 않아서 자동으로 하면 프로그래밍을 다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뭐 이렇게 데이터 선별이고 마이닝, 패턴 식별, 비정형된 분석 목적의 유의미한 분석 목적에 따라 유의미한 특성을 발견하는 단계가 마이닝 및 패턴 식별입니다. 그리고 이상사고 식별화된 모형에서 미래 상황 예측한다는 거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심층 분석 및 시각화 나오는데 추출된 특성과 순서가 쭉 중요합니다. 추출된 특성과 식별된 패턴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기법을 통하여 연관관계와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게 심층 분석이고 이거를 다 분석 기술로 해서 다 했다면 뭐 하면 돼요? 마지막에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구조화하는 게 보통 시각화잖아요. 시각화를 해서 보여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일반적인 비정령 데이터 처리 과정은 이렇게 흘러가니까 요즘을 좀 알았으면 좋겠고 순서적으로도 매우 간단하잖아요. 데이터를 획득하고 정규화 및 변환하고 정규화 및 변환했으면 어떤 데이터가 쓸만한 건지 선별 분류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 데이터가 어떻게 해야 돼요? 선별 분류가 됐으면 실제 유의미한 의미 있는 관찰이 있는 데이터를 찾아내야 돼. 그게 마이닝이에요. 그리고 패턴 식별.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데이터가 이제 쓸만하게 됐으면 이제 심층 분석을 하거나 인공지능으로 돌려주면 돼요. 그리고 결과물을 시각화해서 보여주면 됩니다. 자, 일반적인 패턴이니까 이 패턴도 좀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빅데이터 처리 과정 기술 영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는데 우리가 생성, 수집, 저장, 처리, 분석, 표현 쪽에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보시면 생성 쪽에는 내부적으로는 데이터베이스와 FM, 파일 매니저라는 놈이 관리를 좀 합니다. 그리고 외부 데이터는 생성을 어디냐? 인터넷에서 끌고 오잖아. 아니면 여러분들 USB를 집에 넣건. 그렇게 해서 그 데이터베이스를 다루는 기술과 파일 매니저 다루는 기술, 인터넷의 정보를 가져오는 방법에 대한 기술 영역이 필요해요. 자, 데이터베이스는 여러분들이 쉽게 말하면 데이터의 모음이 우리가 DB, 데이터베이스라고 불러요. 자, 혹시나 여러분들이 용어 좀을 구분했으면 좋겠는데 DB와 DBMS를 좀 구분했으면 좋겠어요. 보통 이거를 같은 뜻으로 쓰더라고. 근데 같은 뜻으로 쓴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니지만 보통 우리 데이터베이스는 말 그대로 데이터의 모음입니다. 네, 그러면 DBMS가 뭐냐면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에요. 즉 결론적으로 뭐냐면 데이터를 모아놓은 걸 관리하는 시스템이 DBMS입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는 좀 구분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요즘에 우리가 오라클을 보통 오라클을 DB라고 부르잖아. 오라클은 DB가 아니라 원래는 DBMS예요. DB는 오라클이 데이터 모아놓은 건 아니잖아. 오라클이라는 그 프로그램이. 자, 이렇게 해서 좀 용어 정도는 구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집하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수집하는 방법은 크롤링이 있고 그 다음에 ETL인데 추출, 변환, 사용할게. 로딩. 자,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추출해내고 이거를 우리가 유의미한 데이터로 만들어내는 변환 과정을 거쳐서 사용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주된 목적은 실제 존재하는 데이터 야를 뭐 하면 돼요?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빅데이터 처리 기술에 사용할 수 있게끔 우리가 데이터를 올려주면 돼요. 로딩이 올린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데이터로부터 추출합니다. 그리고 이걸 막 변환을 해요. 여기에 올려주면 되는 거잖아. 요걸 ETL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 용어를 종종 써서 그래서 일부러 한번 적어봤습니다. 이걸 줄여서 ETL이라고 부릅니다. 자, 저장에는 어떠한 기술이 있는지 한번 보면 NoSQL, 비정령 데이터 관리에 NoSQL을 많이 씁니다.
이때까지 우리가 많이 배운 데이터베이스는 그 SQL 랭귀지라고 해가지고 정령 데이터를 다루기 위해 적합하게 됐어요.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저는 NoSQL로 많이 흘러가고 스토리지 기술, 서버 기술도 많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빅데이터 저장은 스토리지인데 뭐 그리고 처리는 우리가 한번 정말 제대로 봤으면 좋겠지만 이 파트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간단하게 맵 리듀스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종종 들을 수 있을 거예요. 빅데이터를 공부하다 보면. 자, 데이터 추출하는데 키값, 값 이런 식으로 데이터들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좀 더 약간 더 복잡하게 되지만 예를 들어서 철수의 키, 철수의 몸무게죠. 또 진짜 키하고 헷갈리라. 철수의 몸무게 76.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걸 우리가 데이터가 보통 이런 형태로 만들어서 처리를 해요. 키값, 키, 정말 값. 요것들은 있는데, 자, 실제로는 데이터가 굉장히 클 거예요. 이것들을 요렇게 만드는 거를 데이터를 우리가 쓸 수 있게 만드는 맵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리듀스가 줄이는 거잖아. 데이터를 줄이는 거를 그러니까 줄여서 추출하는 기술을 맵 리듀스라고 부릅니다. 하둡 같은 것도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데이터를 줄여서 우리가 쓸 수 있게 만드는 기술이 맵 리듀스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들이 데이터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데이터가 이렇게 있다면 하나 처리하고 하나 처리하고 하나 처리한 게 빠릅니까? 아니면 데이터가 이렇게 쓰면 나중에 막 동시에 막 처리하는 게 빨라요. 그래서 프로세싱에서 다중 업무 처리가 가능하게 만드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 많은 데이터를 하나하나씩 보는 것도 불가능이잖아. 그런 것들도 하나 좀 생각해 보시면 있고, 분석 쪽에 보시면 NLP가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 자연어 처리 기술, 그리고 기계학습, 직렬화가 있는데 직렬화는 순서와 패턴이고 순서 같은 거고, 기계학습은 우리가 곧 중간고사 기간이 끝나고 나면 배울 거예요. 기계학습은 들어오는 데이터들의 패턴이라고 내가 적어놨지만 들어오는 데이터의 패턴을 파악을 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이거를 우리가 인공지능한테 던져줄 거의 문제예요. 자, 쉽게 말해서 기계가 학습하는 거잖아요. 맞죠? 사람도 학원 가서 학습을 해요. 학교도 공부를 해요. 공부를 하는데 사람마다 패턴이 다를 거라고. 좀 이따 얘기하자. 뒤에 가면 또 인공지능 또 기초를 할 거니까. 일단 데이터를 보고 어떻게 학습하는 게 가장 우리한테 효율적일까를 고민하는 게 기계학습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표현, 가시와 획득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